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와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조리기능사 관련 코스 월크로 공중보건학 세 번째 시간 보건역학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역학이라고 하면 질병, 특히 감염성 질병을 비롯한 여러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환이 된 질병에 대한 원인과 그 질병의 생애를 쭉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질병에 쉽게 걸리는지, 어떻게 하면은 쉽게 고치는지, 어떻게 하면은 후유증을 없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통계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추적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본다면,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분포와 경향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역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포와 경향을 결정하는 인자를 규명하는 것이 역학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해서 질병의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역학, 보건역학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역학의 관찰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은 임상적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역학적 관찰을 하고, 행정적 관찰을 한다, 이렇게 순서를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임상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질환이 이 임상이라는 말이 임이 임하다라는 뜻이고, 상이 침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 옆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것을 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환이 발생한 거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질환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실험적 관찰,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통계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이것들을 제도화해서 이제 법적으로 또는 각종 이제 그 제도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행정적 관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역학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질병 발생 원인 규명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질병의 자연사와 예후를 이해하는 데 그 또한 목적이 있다. 여기서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사는 이게 그 수명을 다해서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라이프 사이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할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또는 숙주가 죽을 때까지의 상황을 자연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후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의학 쪽,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말이죠. 뭐죠? 앞으로 진전되는 거에 대한 상태를 예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완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예후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완치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죠. 특히 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후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과 질병 발생 양상을 파악한다. 질병을 진단 치료하는 임상연구에 활용한다. 보건사업의 기획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역학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건역학의 조사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로 진단을 확인하고요. 즉 임상소견이나 발생수 후 필요한 검사물을 채취하여 진단을 확보하는 거죠. 여기서 검사물 또는 가검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 발생에서 그 발생된 부산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다 그러면은 그 음식을 먹고 뭐 배설을 했다든지 또는 토했다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게 다 가검물에 속하는 거고, 또 그 가검물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음식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검사물 대상이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유행을 확인하는 거죠.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사회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질병균이
통상적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빈도로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년 동안 평균 발생된 숫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유행의 특성을 기술하고, 네 번째로 감염원과, 여기서 감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만약에 말라리아가 감염됐다. 그럼 그 감염원이 말라리아 모기 또는 돼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감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전파되느냐, 예를 들어서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느냐, 또는 그 식사 또는 음료 이런 거를 통해서 전파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가설의 검증 및 지지 여부를 검증한다. 가설이 세워지면 그 세워진 가설이 이제 올바른 답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올바르지 않은 답이 나오느냐에 대한 것을 가설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검증 또는 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로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방역 활동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건역학의 3대 기본 요인인데요.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저 모형에서도 이게 이제 이론적 모형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먼저 그 중요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3대 기본 요인으로 병인적 요인과 숙주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이 세 가지 요인이 질병과 건강과의 관계에 밀접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인적 요인, 숙주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밸런싱이 될 때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밸런싱이 깨지면 질환으로 이환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병인 요인을 살펴보면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소가 병인 요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질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생물학적 요인으로 감염병의 병원체,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차,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영양적인 측면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등의 결핍 또는 과잉에 의한 비만증이나 당뇨병이나 허약체질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물리적 요인으로는 기압에 의한 잠안병, 열에 의한 화상, 동상, 방사선에 의한 백혈병, 암, 소음에 의한 난청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화학적 요인으로는 독극물, 강산, 강알칼리, 유독가스, 항생물질, 중금속 이런 것들이 화학적 요인으로 그 병인이 될 수 있겠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환경 오염, 산업 재해, 의료 행위의 부작용 등이 병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숙주 요인,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숙주 요인에서 감수성과 저항력에 좌우되는 요소를 숙주 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전적으로 뭐 혈우병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충격이 가해져도 혈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인적 요인은 성, 연령, 인종, 직업 등 사회경제적인 상태와 관련되는 요인이고요. 신체적 요인은 생리학적 구조와 생리적 변화에 따른 질병 발생 및 이환율이 증가되든지 또는 감소하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정신적인 요인으로는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느냐, 스트레스 내성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environment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간접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생물학적 그 환경 요인으로는 질병의 전파, 발생에 관계 있는 모든 생물, 예를 들어서 감염균이라든지 병원소라든지 매개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고, 물리 화학적 환경으로는 지형, 기후, 고열, 물, 대기압, 먹는 물, 공기의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환경으로는 인구 밀도, 경제 수준, 정치 사회적 간섭, 지역사회 주민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환경 요인의 질병 발생을 초래하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이제 질병 요인이라든지
숙주 요인이라든지 또는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역학적으로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도식화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병인 요인, 환경 요인, 숙주 요인 이 세 가지를 이제 주요 요소로 가지면서 병인, 숙주, 환경 간의 평형 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질병이 없지만 이 중에 밸런스가 어느 한쪽이 기울어져서 깨지면 이제 질병 상태로 이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체 요인으로 외체에서 생존 및 증식 능력, 여기 병원체 요인요. 증식 능력이 있는 것이 인입됐다든지 숙주해로의 침입 및 감염 능력, 그 다음에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전파가 얼마나 쉬우냐 어려우냐 이런 부분들이 병원체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숙주 요인, 이거 사람이죠. 으로 보면 생물학적 요인, 연령, 성, 종족, 면역력 이런 것들, 형태 요인으로 보는 생활 습관, 행태죠, 행태, 직업, 개인 위생 이런 것들, 체질적 요인으로 선천적, 후천적 면역력,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숙주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요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때 병원체 요인의 변화는 병인 요인의 발병력, 감염력 등이 높아지면서 질병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개인 혹은 집단의 면역 수준의 변화로 인해서 숙주의 감수성이 변화돼서 숙주 요인의 취약성 및 감수성 증가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로서는 숙주 감수성을 높이는 쪽으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발병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병인 요인이 작용하기 쉬운 쪽으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역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레바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수레바퀴가 이제 옛날 그 나무로 만든 그 수레바퀴를 이제 연상할 수 있는 거죠. 이 수레바퀴 요인은 실제로 이제 그 물리화학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다가 숙주 요인으로서의 유전적 요인을 합쳐서 이것들이 상호 어떻게 이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수레바퀴 모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레바퀴 모형은 질병 발생 과정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 관계로 숙주를 중심으로 숙주의 내적 요인, 내적 요인은 이제 유전적 요인이죠. 그리고 외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 생물학적, 물리학적, 사회 환경.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숙주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내적 요인이 바깥에가 이제 외적 요인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유전성 질환의 발병 연구에는 이 수레바퀴 유형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인막 모형 또는 거미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맥마흔이 제창을 한 건데, 질병을 발생과 관계되는 모든 요소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요인과의 상호작용 관계가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이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 연구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심혈관계 그 질환,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그 질환의 루트를 한번 살펴보면 유전적 요인이 다른 어떤 외부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적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관상동맥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아에 대해서 대사작용이 그 대사 적응이 잘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없을 때에는 이게 만약에 5%라고 하면 외부의 충격이 있을 경우는 이게 뭐 15%가 된다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압력이 있을 경우에 이때에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열량, 염분 이런 것들을 과다 섭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럼 이 스트레스는 또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산업 사이에서 사회적 압력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정된 그 역할을 8시간 내내 하게 됨으로써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요인이 특정 어떤 한 부분이 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가 그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요인이 트리거가 돼서 이것들이 이제 그 다방면에서 이 복잡하게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푸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질병을 이완하게 한다, 질병으로 이완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거미줄 무형 또는 원인만 무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 연구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역학적 보건역학적 조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진단검사라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보건역학 조사 방법에서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실험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실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게 더 맞죠. 왜 그러냐면 실험은 그 완전히 통제가 가능하죠. 그러나 사람과 관련된 건 완전 통제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완전 통제가.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그 연구하듯 할 수는 없죠. 사람과 관련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실험군은 특정 그 사안에 직접 관련된 군이에요. 피실험군은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건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되지 않은 군을 얘기하는 거죠. 예, 무작위 추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무작위 추출. 그런데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는 말을 무작위 추출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00명의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100장의 그 상품권을 추천권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손을 집어넣었어요.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임의로 100장 중에 한 장을 꺼내요. 임의로. 이때 임의 추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임의로 100장 중에 한 장을 꺼낸다는 얘기는 곧 무작위로 꺼낸다는 말과 같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보고 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 놓고선 막 흔들다가 아무거나 집어 드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 추출과 무작위 추출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의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1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중에 당신 마음대로 숫자 하나를 고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임의는 무작위가 안 될 수 있어요. 무작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7이라는 숫자를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무조건 이 사람의 입에 나오면 27, 37, 47, 57 이런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숫자를 좋아하는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검증할 수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임의로 그 추출하게 하는 방법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작위 추출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우에도 이 관련된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는 관련된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제한 것을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 추출과 무작위 추출은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작위 추출을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편견을 없애는 부분이에요. 실험군과 피실험군의 주관적인 사고로 인해서 실제 실험 결과가 왜곡되는 경향으로 객관적 결과가 도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편견을 개입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실험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여론조사를 하면서 질문을 뻔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무슨 질문을 하는지 무슨 답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질문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설문은 사실은 과학적 설문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설문이지 과학적 설문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실험 목적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반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고요. 또 통상적으로는 수능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찬성하는 쪽으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실험 목적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왜 그런 실험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중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편견을 제거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모르는 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본인이 실험에 참여를 했는데 내가 실험군에 있는지 대조군에 있는지도 모르고 옆 사람이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도 몰라요. 이걸 이제 이중맹검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단검사의 오차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타당성, 밸리디티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릴라이빌리티라고 해서 신뢰성이 있죠.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냐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고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대상의 동일 방법으로 반복 측정을 했을 때 결과가 일치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타당성은 정확성과 비슷한 거고요. 신뢰성은 반복성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사격을 할 때 0점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실 수 있죠. 어쨌든 뭐 남녀를 불구하고 그 0점과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0점을 잡지 않고 사격을 했어요. 0점을 잡지 않고 사격을 했는데 이렇게 표적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탄착군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이렇게 형성됐어요.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 0점을 지금 잡지 않은 상태에서 탄착군이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 0점을 지금 이렇게 밀어붙여서 여기로 지금 이제 0점을 잡아야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총에 대해서 0점을 잡지 않았을 뿐이지 사격은 우수하게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성이 높다. 그러니까 언제 몇 발을 쏘든 총을 쏘면 여기 관역에 맞지는 않지만 항상 그 인근에 탄착군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총은 잘 쏜다는 얘기거든요. 이 총과 내가 지금 미스매치 되는 거지 총 자체는 잘 쏜다는 얘기예요. 그건 신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총을 잘 쏴도 이게 지금 0점을 잡았다고 쳐요. 이게 지금 사람의 심장인데 심장을 겨누지 않고 여기 옆구리를 스치는 쪽으로 총알이 날아간다든지 하면 타당성에서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격을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표하고자 하는 것에 정확하게 부합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하고, 물론 타당성이 좋으면서 실리성이 높아야 되지만 그거하고는 일단 상관없이 뭐가, 내가 특정 업무를 반복 수행을 하면 결과가 항상 똑같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실리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단검사의 정확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수성, 민감도라고 하죠.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진짜로 질환이 있는데 검사 결과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정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민감도가 높다, 감수성이 높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감수성은 유전적 의미 감수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성이라고 하는 건데, 특이도, 이거는 감수성과 정반대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아닌 사람을 검사를 했더니 병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 그게 특이성 또는 특이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측도라는 것이 있는데, 예측도는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라는 것이 있어요. 양성 예측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질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서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예측도를 양성 예측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제 음성 예측도는 질병이 없다고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질병이 없는 사람을 음성 예측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수성은 양성 예측도와 관련된 거, 특이성은 음성 예측도와 관련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밑에 표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질환이 현재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 질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사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어요. 또는 음성으로 나왔어요. 자, 질환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실제로 질환이 있고 질환이 없고의 문제고, 양성이냐 음성이냐는 검사 결과예요. 이거는 검사 결과, 이거는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건 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럴 때 자 보세요. 원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이 양성으로 나오는 이 A가 가장 정확한 거죠. 그리고 질환이 없으면서 음성으로 나온 사람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질환이 없는데 양성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B처럼. 그럼 이게 문제가 있죠. 질환이 있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C처럼.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양성으로 나온 A와 B, 양성으로 나온 A와 B 중에, 그러니까 A 플러스 B 분의 양성인 A, 이게 예측도 중에서 양성 예측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A 플러스 B 분의 A, 그러니까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는 C 플러스 D 분의 D를 음성 예측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위험도 측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위험도 측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비교 위험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귀속 위험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비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쌍이에요. 그리고 교차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선 이 쌍을 먼저 보면, 비교 위험도는 상대 위험도라고도 해서 렐러티브 리스크라고 하죠.
위험 요인에 폭로된 경우에 비폭로에 비해 질병 위험도가 몇 배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험 요인은 흡연이라고 보고 이 흡연에 폭로된 경우, 그러니까 흡연자일 경우 폐암의 위험도가 몇 배이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폭로 집단 발병률 나누기 비폭로 집단 발병률을 해보면 이 비교 위험도가 나온다는 거죠. 즉, 자, 앞에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렇게 요 A, B, C, D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있을 때 양성으로 나오면 A, 없는데도 양성으로 나오면 B, 질병이 있는데 음성으로 나오면 C, 질병이 없을 때 음성으로 나오면 D. A와 T는 맞는 답이에요. B와 C는 틀린 답이죠. 예,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두시고 이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A가 분자에 있고 A 플러스 C가 분모에 있는 거예요. 요건 뭐죠? 요게 그 질환이 있는 사람들 숫자죠. 중에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분모가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분자는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크게 나누는 거예요. 크게. 이거를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크게 나눠서 여기에 질병이 있으면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 그 다음에 질병이 있으면서 음성으로 나온 사람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질병이 있으면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되죠? B, 즉 질병이 없는데 양성으로 나온 사람 나누기 그 다음에 요게 B 플러스 D죠. 그러니까 B는 뭐죠? 질병이 없는데 양성으로 나온 사람 플러스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없는데 음성으로 나온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 보면 자 이거는 곧 어떻게 바뀌죠? 이거를 곱하기 나누기는 곱하기로 하면서 얘가 역수로 취해지죠. B분의 B 플러스 D 이렇게 나눠지죠. 역수로 얘가 이렇게 곱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바뀌죠. 수학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 플러스 D가 분자로 가고 B A 플러스 C 곱하기 B, 즉 B 곱하기 A 플러스 C가 분모로 가는 이런 형태로 비교 위험도, 즉 relative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귀속 위험도, 기여 위험도를 보죠. 요거는 attribute risk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험 요인에 의한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는데 담배를 펴서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고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럴 때 이 폐암에 걸린 사람 중에서 담배 피는 사람 빼기 폐암에 걸리긴 했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 이거를 해보면 이 값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에 의한 폐암 걸린 사람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A 플러스 C가 뭐죠? 질병이 있는 사람이죠. 질병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빼기, 이거는 뭐죠? 질병이 없는 사람이죠. 질병이 없는 사람 중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하면 뭐가 된다? 예, 그 바로 실제 그 질병의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귀속 위험도, attribute of risk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요건 두 개는 쌍이라고 했죠. 이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오주비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비라고 해서 odds ratio라고 하는 것이 O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후향적 연구, 요거 조금 이따가 이제 한번 볼 거예요. 후향적 연구가 뭔지. 이거에 이제 발생률이 계산이 곤란하기 때문에 조건이 다른 소집단 간 비교를 통해서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게 요 교차비의
그 역할이죠. 환자이면서 노출군. 환자이면서 노출군이 뭐예요? 이렇게 볼 때 환자이면서 노출군이 여기죠. A. 그러니까 이 A죠. 그러면 환자이면서 비노출군. 환자이면서 비노출군은 여기 뭐예요? 여기죠? 예. 요 이제 B 이것에 대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크게 나누게 밑에 건강이면서 노출군인 C와 건강이면서 비노출군인 D 여기에 대한 B를 나누어주면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오즈 승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AD 나누기 BC 구조로 되죠. 요건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B분의 A 나누기 C분의 D는 곱하기 C분의 D로 바뀌죠. 그러면은 AB 나누기 BC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를 나타내느냐? 이 얘기는 곧 담배 피는 것이 폐암에 끼치는 영향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분모가 클수록 병 요인에 따라서 발병이 많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주비가 크면 클수록 해당 발병 요인이 실제 발병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얘기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용어예요. 그렇지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냥 외우지는 못할 망정 이해는 하고 가세요. B라는 말이 있습니다. B는 뭐냐면은 물론 다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비율이. 그냥 B는 뭐냐면 상호 배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여자가 많이 태어나느냐 남자가 많이 태어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자아이를 기준으로 삼아요. 여자아이의 평균을 1로 봅니다. 그럼 남자아이는 1보다 커요.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니까. 아이는 산하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요. 그러면은 남자는 1.1이나 1.2나 이런 식으로 태어나겠죠? 그때 B입니다. 그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B는 절대적으로 수치가 딱 나오죠. 그런데 U는 그렇지 않아요. U는 전체 중에 차지하는 B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공학이라고 쳐요. 근데 이 학교의 총 학생 수가 1000명이에요. 그 중에 여자가 몇 명이냐를 알면 남자가 무조건 계산돼 나오죠. 자, 전체 학생이 1000명인데 여학생이 만약에 490명이다. 그러면은 남학생은 510명인 거예요. 이 얘기는 율은 결국은 해당 퍼센트가 언제 전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율은 뭐냐면 율과 같은 거예요. 비율은 율과 같은데 무슨 개념이 여기에 플러스되어 있느냐면 기간의 개념이 포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에 발생된 어떤 건 이것이 그래서 이 비율이 이제 역학 개념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2021년도의 발병률 이런 식으로. 예, 요거는 뭐 참고를 하십시오.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참고로만 하시는 거로 하고요. 보건역학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역학은 기술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테크니컬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테크니컬이라는 뜻이 아니고 데스크립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술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파악해서 이거를 글로 또는 그 부호로 표시하는 거 이걸 기술역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술역학이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질병의 발생과 관계되는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단계로 질병의 분포와 결정 인자를 연구하는 역학을 기술역학이라고 한다. 어떤 질병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 발생과 종결까지 그대로 따라가면서 기록하는 역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역학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을 이제 머릿속에 두고 특성을 보면 생물학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결혼 상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지리적 요인으로 범세계적 유행이냐, 이것은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에 국한된, 지역에 국한된, 지역 사이에 국한된 유행이냐, 이거는 풍토병적 토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전국적인 유행이냐, 이거를 에피데믹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산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이거를 스포레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그 다음에 전국적인 에피데믹, 그 다음에 로컬한 지역 사이 로컬한 엔데믹, 그 다음에 특징이 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스포레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요인으로 우선은 장기, 여기서 장기라고 하는 것은 20-30년 이렇게 주기로 순환되는, 반복되는 것을 추세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의 주기를 갖는 장티푸스, 20-30년의 주기를 갖는 디프테리아, 30년의 주기를 갖는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추세 변화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내지 4년 정도에 걸린 순환 변화, 이걸 주기적 변화, 단기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홍역 같이 2-3년, 백일해 같이 2 내지 4년, 유행성 일본리엄 같이 3 내지 4년을 주기로 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것을 순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걸리죠. 겨울철에 감기가 많이 걸리죠. 이런 것처럼 계절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변화되는 것을 계절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변화, 이게 이제 감염병에서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코비드-19, 즉 코로나19 같은 경우 돌발 유행에 해당되는 거죠. 수인성 질환, 환경 오염성 질환, 성병, 이런 것들이 이제 불규칙하게 어떤 특정 요인이 발생을 하면 왕창 그 유행이 되는 그런 것들을 불규칙한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단계 분석역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역학은 기술역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질병 발생에 대한 가설을 규명하는 역학을 질병 발생과 질병 발생의 요인, 속성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을 분석역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분석역학은 물론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니까 세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면 연구가 있는데, 단면 연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 한 번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면을 한번 보세요. 단면을 어떻게 자르냐? 연령을 자른다는 거죠. 여기에 2021년 오늘이 며칠이죠? 9월 8일 날 이 강의가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8일 날이라고 이렇게 보죠. 이렇게 8일 날이라고 2021년 9월 8일 날이라고 하는 이렇게 시점이 하나가 결정되면 여기에 0세인 사람, 10세인 사람, 20세인 사람, 30세인 사람 해서 100세 이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종단으로 잘라서 그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0세에서 9세까지 10명, 10세에서 19세까지 10명, 이런 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단면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향적 연구라고 하는, 이 전향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향적 연구를 할 때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측할 수 없죠.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전향적 연구는 앞쪽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전향적 연구예요.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 코호트가 군대 용어거든요.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소대, 중대, 대대 이걸 코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이 일정 기간 동안 쭉 행태를 조사하는 걸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적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명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21년 9월 8일에서 시작해서 짧게는 뭐 10월 8일까지, 길게는 뭐 2031년 9월 8일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더 길게는 2051년 9월 8일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추적을 하는 걸 전향적 연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후향적 연구는 여기서 오늘 시점으로 해서 앞에서 이미 발생된 것을 거꾸로 추적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19년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미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번성을 했죠. 그런데 이미 이때는 코로나가 벌써 19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쭉 되돌이켜서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후향적 조사예요. 뒤에 일어난 일들을 끌어당겨서 조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느냐면은 이미 발생을 한 환자하고 발생하지 않은 환자를 대조할 수 있는 연구예요. 코호트 연구는 환자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환자가 아닌 사람인데 1년 뒤에는 환자일 수 있어요. 이게 코호트 연구예요. 후향적 연구는 이미 환자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왜 환자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의 생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10년 전부터 뒤돌아서서 추적하는 것이 후향적 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이제 보고 이거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머리에다 두고 한번 보세요. 일단은 단면 조사는 단시간 내 결론이 나죠. 비용이 저렴해요. 그리고 여러 질환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한번 2021년 9월 8일 날 조사한다. 이때 0세부터 100세까지 쫙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질환이 현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 질환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전후관계 규명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부로 이미 이 사람이 환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담배를 펴서 폐암에 걸렸는지, 또는 폐암에 걸린 사람이 담배를 폈는지 이거를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집단이 커야 돼요. 뭐 몇 사람 가지고는 이거를 이론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대상 집단이 커지면 이 집단이 커진 거에 따른 신뢰도가 확 높아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상 집단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향적 조사는 흔히 발생하는 질환의 전향적 조사가 아주 유용하다. 이거는 편견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환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보는 거기 때문에 편견이 적어서 객관적일 수 있고, 상대 위험도와 귀속 위험도의 산출이 쉽죠. 상대 위험도, 귀속 위험도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시간적 전후관계 파악이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폐암 환자가 아니었는데 흡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폐암 환자가 아닌 사람인데 흡연을 않는 사람이에요. 이 두 군을 쭉 추적 조사를 했더니 10년 뒤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100명 중에 20명이 폐암에 걸렸는데 담배 안 피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폐암에 안 걸렸다. 그러면은 담배가 폐암에 영향을 준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대상자가 물론 필요하죠. 오랜 기간 관찰이 필요하고요.
고비용으로 중간 여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오랫동안 한 사람 붙잡고 늘어져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탈락자가 왜 발생하죠? 우선은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사 가고 나서 연락은 되지만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분 나빠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속성이 변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경제 수준이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경제 수준이 좋아졌을 수 있고 쫄딱 망해서 경제 수준이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성이 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향적 조사는 희귀질환에 그 연구하기가 좋다. 왜 그러냐면 후향적 조사는 이미 발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희귀질환, 아무리 희귀질환이라 할지라도 발병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정하기가 좋죠. 그래서 희귀질환의 후향적 조사가 많이 사용된다. 비용이 적고 비교적 단시간에 추적할 수 있고 긴 잠복기간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보 수집이 불확실해요. 대조군을 정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억력에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10년 전 거를 지금 물어보니까 오락가락해요. 그 다음에 주관성이 높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사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의 그 성향에 이 사람이 반골인 사람은 무조건 반대 말을 하고 좀 수능적인 사람은 좋은 쪽으로 그 답변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단계 역학, 이론 역학을 보시겠습니다. 이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앞에서 기술 역학과 분석 역학을 통해서 나온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그 정리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감염병의 발생 모델과 유행의 이론적 현상이나 발생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이론적으로 그 유행 법칙이나 현상을 수식화하는 역학을 얘기하고요. 감염병과 그 유행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홍역이 2, 3년간 순환 변화를 하고 디프테리아가 2, 30년간 추세 변화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이론적 역학을 통해서 이제 확정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학 조사 현상에서 시간적 현상, 지리적 현상, 생물학적 현상, 사회적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측이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전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옴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거예요.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의 운영을 계통적으로 연구해서 보건 서비스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역학을 작전 역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족보를 따질 때 여기 할아버지로 시작해서 여기 두 사람이 나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계통. 그러니까 즉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쭉 추려나가는 그런 것을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역학, 임상역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석역학의 한 범주예요. 질병 규명에 있어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론을 입증하고자 하는 과정을 임상역학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인 환자를 그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양상을 기초로 해서 인간 집단이나 지역사회를 조사 대상으로 확대 비교해서 역학적 제요인을 규명하는 학문을 임상역학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결과나 실험 대상이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인도적 견지나 윤리적 견지에서 볼 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조금 그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명윤리 부분이 대단히 민감해요. 법적으로 아주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할 때 상대방한테 반드시 목적을 밝혀야 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밝혀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영향을
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것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동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뭐 기본이고 설사 동의 사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거 모르고 동의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에서 생명윤리에 어긋나는지를 체크해 줍니다. 그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한테 동의받는 건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것 이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그 실험은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인가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성 연구, 생태학적 연구, 이게 뭐죠? 이게 생태예요, 생태. 이게 오자 아니에요. 생태학적 연구를 보시면 시간 경과에 따른 발병 빈도의 변화를 비교 연구하는 연구고, 가장 많이 수행되는 연구 유형은 한 시점에서 여러 인구 집단의 대상 질병의 집단별 발생률 그리고 위험 요인의 노출률 간의 양적 경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 상관성 연구에 관련된 거죠. 주로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가설 유도를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연구 주제에 대한 발상만 있으면 기존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연구 가설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원인적 요인과 질병 발생 간의 선후관계가 불명확하고 생태학적 연구의 결과를 인과성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오류, 즉 생태학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연구는 한 환자 또는 가족 또는 집단에 대해서 적은 수의 대상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기술 방법을 사례 연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이한 질병이나 환자의 병력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례 연구가 필요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할 수 있고, 큰 표본으로 확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제 자료들을 축적하면서 라고 하는 것이 사례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소수에 대한 집중 연구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집단 연구에서 간과할 수 있는 개인 수준의 자세한 깊이 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개인차, 우연에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생태학적 연구, 상관성 연구를 조금 더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연구를 사전에 다른 데서 한,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라든지 대형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전에 연구를 한 것을 가지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내가 재가공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건역학의 마지막 부분으로 활용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질병 발생을 환경 요인과 관련하여 풍토병과 유행병 발생을 규명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존 그라운트는 소아들의 질병 발생과 사망률이 도시와 농촌 간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는 데 보건역학을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존 스노우는 1854년 8월부터 9월까지 영국 브로드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콜레라를 역학조사한 결과 쓰레기로 오염된 템즈강으로부터 공급하는 물을 먹는 사람에게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콜레라 역학조사를 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라 마스는, 요 클라라 마스가 이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마스가 성입니다. 황열의 원인균을 분리하는 연구에서 모기가 질병의 보균자임을 증명을 한 보건역학에 이제 활용됐던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과 힐, 폐렴에 관한 역학조사는 1914년 정부가 시행하는 생명보험 가입자 중 폐암 사망자를 대상으로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돼서 비교 위험도가 크다는 것과 흡연량과의 반응 관계를 입증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맹햄의 심장병 연구는 1943년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혈관 질환 원인을 흡연,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이것들이 심리혈관 질병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연구로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빠져 있지만 골드버거라는 사람이 펠라그라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피부염, 설사, 치매, 사망을 일으켰던 한센병의 일종으로 생각해온 펠라그라가 전염성 질환이 아니고 빈곤, 옥수수 위주의 식단, 그리고 이와 연관된 영양 결핍증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였는데요. 12명의 죄수를 대상으로 실험 역학을 실시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보건역학에 대한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염병에 대한 부분,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